빚이 늘며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위태로운 켄조의 캡콤이었으나 그래도 그에겐 오른팔도 아니고 무려 좌우에 왼팔 오른팔이라 불릴 천재 개발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1940년 일본의 시골 지역인 나라현 카시하라시에서 자란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과 강을 뛰놀던 평범하고 행복했던 아이는 중학생이 되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투병 중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급속도로 가세는 기울었고 소년은 당장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츠지모토 켄조였습니다. 갑자기 집안의 가장이 된 켄조는 생계를 위해 공장을 다니며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학교는 나와야 된다는 어머니의 적극적인 성화에 야간 학교를 다니게 됐으니 켄조는 더 힘들었죠. 아침 8시에 공장에 출근해 거진 6시까지 일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전속력으로 학교에 가야 했고 수업이 끝나면 밤 10시가 됐습니다. 매일이 힘들었지만 어머니도 좋아하시니 그렇게 켄조는 일과 학교를 병행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됐지만 고졸인 그가 취업할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었으니 그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자영업이었습니다. 숙부의 과자 가게에서 도매업 일을 배운 켄조는 장사 수완이 좋았어서 빠르게 일을 배웠고 이 가게를 인수해 츠지모토 상점이라 이름을 붙이고 사업가가 됐습니다. 켄조는 열심히 일했지만 금세 이 과자 가게의 경영은 악화됐고 빚이 늘며 가게를 접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업 시작부터 빚쟁이까지 된 켄조. 하지만 켄조는 낙담하지 않았죠. 그리고 자신이 먹여 살릴 가족들이 있으니 그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켄조는 가게가 왜 망했을까 생각해봤죠. 그랬더니 그가 내린 결론. 내 사업이 망한 최대 문제는 이 나라현이다. 여긴 촌구석도 이런 촌구석이 없다. 일단 무조건 여기부터 떠야 한다 라고 생각했으니 켄조는 다시 한번 주변에 영끌을 해서 1966년 오사카로 이동해 망했던 자신의 도매업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소매업으로 다시 코딱지만한 과자 가게를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이곳에서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죠. 그것은 켄조가 큰 맘 먹고 들여 솜사탕 기계 덕분이었으니 동네 꼬맹이들은 매일 벌떼처럼 모여 이 솜사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때 켄조는 솜사탕을 아이들이 왜 좋아할까 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됐는데 아이들은 이 솜사탕을 맛있어서 사먹는다기보다 기계에 동전을 넣고 나면 기계에서 설탕이 뿌려지고 열이 가해지며 나무젓가락에 솜사탕이 빙빙 감아지며 생기는 솜사탕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아이들이 뿅이 가서 넋을 잃고 구경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천상사업가였던 켄조는 그래서 이 솜사탕 기계를 전문으로 팔면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했으니 당장 솜사탕 기계 회사로 달려가 판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리고 오사카 가게는 아내에게 맡기고 그는 주변을 돌며 이 솜사탕 기계를 팔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기계가 불티나게 팔리자 솜사탕 기계 회사는 켄조를 마음에 들어했고 그에게 서일본 전체 판매권을 주었으니 그는 이제 자동차에 솜사탕 기계를 잔뜩 싣고 서쪽으로 점점 진출하며 이 기계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켄조는 승승장구했고 그렇게 서쪽의 끝이라 할 수 있는 오키나와의 아마미 제도까지 이 기계를 판매한 켄조는 근처에서 그의 이목을 잡는 새로운 기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쇠구슬을 쏴서 구멍에 넣는 게임 기계인 빠찡코 기계였죠. 솜사탕 기계처럼 먹을 걸 주지도 않는 이 요상한 기계는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 달려들어 동전을 투입하면서 사람들이 여흥을 즐기고 있었으니 켄조는 이 빠찡코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바로 그때 솜사탕 기계를 판매한 그의 실적을 안 빠찡코 업체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죠. 그러다 우리 빠찡코 기계도 한번 팔아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듣게 됐으니 켄조는 딱히 손해볼 거 없는 것 같은 이 제안을 바로 수락했습니다. 그는 오사카로 돌아오자마자 창고를 하나 빌려 빠찡코 임대업을 시작했죠. 네, 그의 오락실 인생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빠찡코 임대업도 아주 잘 됐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기계에 동전을 너무 많이 넣어서 기계가 고장났다는 항의 전화까지 받았다고 하니
켄조는 자주 이런 즐거운 항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켄조는 이제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엔터테인을 판매하는 시대가 왔다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리고 1972년 미국에서 들어온 오락실 게임인 퐁이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찡코 기기에서 이 전자게임기로 눈을 돌리게 된 켄조. 그는 우리도 남의 기계를 파는 게 아니라 직접 이런 게임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게임은 기계보다 제조 비용도 덜 들고 기기도 다른 게임이 나오면 안에 기판만 교체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빠찡코 같은 진짜 기계보다 더 돈이 될 거라 생각했으니 그렇게 1974년 켄조는 주식회사 IPM을 창업합니다. 그렇게 미국산 게임인 퐁과 벽돌 깨기 같은 게임의 아류작을 만들며 괜찮은 수익을 냈는데 1978년 타이토의 스페이스 인베이더가 등장하고 이게 엄청나게 히트하자 켄조는 당장 이 타이토를 찾아갔고 먼저 이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판권을 따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IPM 인베이더를 만들어 팔았으니 이 게임의 인기는 엄청났어서 오락실뿐 아니라 동네 다방에까지 들어가게 됐으니 IPM의 매출은 수십억 엔까지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도 잠시였죠. 이내 대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인기도 금세 식었지만 주변에 이걸 따라한 짝퉁 기계들이 넘쳤으니 잠깐 반짝였던 IPM의 매출은 빠르게 급감했죠. 이럴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IPM과 비슷한 이름인데 훨씬 더 유명한 회사가 있었으니 바로 IBM이었죠. 이게 왜 비슷하냐면 애초에 켄조는 내가 일본의 IBM을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이 IPM을 만든 거였으니 의도된 것이었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IPM 인베이더 게임을 많이들 하게 되면서 IBM으로 착각했는데 심지어 로고까지 비슷했으니 인베이더를 IBM에서 만든 걸로까지 알게 됐다는 거였죠. 이에 IBM은 IPM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그렇게 1979년 이 IPM은 사명을 우리가 아는 또 다른 게임 회사인 아이램으로 바꾸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이 IPM과 아이램의 창업주인 켄조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지금의 에이저 모니터로 유명한 나나오 그룹이 회사의 대주주였는데 이들은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매출이 급감하자 다른 기계를 팔자고 켄조에게 제안했고 켄조는 기계가 아니라 게임을 만들길 원했어서 이를 거절했으니 이 마찰로 켄조는 곧 아이램 이사회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그는 그냥 쫓겨난 게 아니라 자신이 발주했던 10억엔의 인베이더 기기의 악성 재고를 떠안은 채 내가 만든 회사를 떠나야 했으니 그는 화자 가게에 이어 다시 두 번째로 사업을 망한 빚쟁이가 되었고 집까지 팔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이랬던 켄조에게 그래도 죽으란 법은 없는 것인지 구원자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웬 우크라이나 형이었죠. 바로 타이토의 창업자이기도 했던 미하일 코간이었습니다. 코간은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판권을 사가 IPM을 키웠던 그의 사업 수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으니 켄조를 도쿄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총알로 20억엔을 쏴줄 테니 나랑 같이 장사를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죠. 아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 내 능력만 보고 같이 장사를 해보자며 자금을 쏴준다고? 켄조는 놀랐고 너무나 감사하게 이 제안을 수락하긴 개뿔 이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역으로 코간을 설득했죠. 난 장사가 아니라 게임을 만들고 싶다. 장사할 거면 애초에 아이램에서 쫓겨나지도 않았을 거고 당신이 투자해주면 정말 끝장나는 게임을 만들어내겠다고 열변을 토했으니 코간 회장은 이런 켄조의 눈을 잠시 뚫어지게 바라보고는 1억 5천만 엔이란 자본금을 투자해 주기로 합니다. 당시 이 켄조의 나이 42세. 그렇게 이 코간의 투자금으로 켄조는 1983년 자신의 세 번째 사업으로 작지만 알찬 내용이 담겼던 캡슐 컴퓨터의 줄임말인 이 캡콤이라는 게임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다시 처음부터 맨 땅에서 시작해야 했기에 개발자도 거의 없었으니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며 전체 10명 정도의 인원으로 그렇게 힘들게 1984년 1년 만에 캡콤의 첫 슈팅 게임인 발가스를 발매하게 됩니다. 하지만 켄조의 운명을 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는 건지 동시에 재앙이 찾아왔죠. 같은 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이 미하일 코간이 갑작스레 세상을 뜨게 됩니다.
당초 코가는 5년 동안 대출을 약속했었는데 그가 죽자 그의 아들에게서 바로 이 대출을 빨리 갚으라고 독촉장이 날라왔습니다. 켄조는 다시 눈앞이 막막했죠. 그에겐 답이 없었으니 고금리 사채까지 빌렸어서 코간이 빌려준 돈 1억 5천만 원을 갚게 됐습니다. 빚을 더 큰 빚으로 막은 거였으니 시작부터 위태로운 켄조의 캡콤이었으나 그래도 그에겐 오른팔도 아니고 무려 좌우에 왼팔 오른팔이라 불릴 천재 개발자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카모토 요시키였고 다른 한 명은 후지와라 토쿠로였죠. 동갑내기인 이들은 재밌게도 원래 둘 다 코나미에서 개발자로 일하다가 이 캡콤에 건너오게 된 것이었으니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꾸로 돌려봅시다. 오카모토는 그림에 소질이 있어 디자인 학교를 나왔고 사실 게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코나미 공업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일러스트레이터를 모집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40대 1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충만했던 이 오카모토는 이 코나미의 채용 모집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면접장에 가서 여기 게임 회사였어요? 라고 반문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의 자신감만큼 그의 실력은 좋았어서 오카모토는 코나미의 입사를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고 입사한 그는 기획부서로 발령이 났으니 오카모토는 그렇게 운전 교습 게임을 만들 거니 기획해보라고 상사에게 지시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이 너무 뻔하고 따분했으니 오카모토는 지 맘대로 360도 회전하는 비행기 게임으로 바꿔 기획하고 있었고 그렇게 기획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 이걸 상사가 알게 됐으니 욕을 바가지로 먹었죠. 그렇다고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게임은 그대로 발매하게 됐으니 그렇게 1982년 그가 기획한 360도로 회전하는 당시 혁신적인 슈팅 게임인 타임 파일럿이라는 게임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크게 성공했죠. 오카모토는 이제 게임 포스터나 그리겠지 싶었지만 이놈 이거 재능 있네? 라고 알아본 코나미는 그에게 계속 기획일만 주게 됐습니다. 나 그림 그리고 싶다니까 라면서도 21살의 이 해병아리 톡톡 튀는 아이디어 뱅크 오카모토는 참신한 게임 개발에 재능이 넘쳤으니 1년 뒤인 1983년에 갤러그의 3D 버전 느낌이 나는 자이러스란 다른 감각의 슈팅 게임을 만들어냈고 이것도 역시 히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카모토의 코나미에서의 생활은 불만이 가득했죠. 일명 체육회계라고도 불리는 무조건 까라면 까야 되는 상명하복의 군대식 문화와 밥 먹듯이 야근과 철야를 시키는 업무 강도 그리고 무엇보다 게임을 2개나 연달아 히트시켰는데 인센티브도 없고 쥐꼬리만한 월급을 줬으니 여기서 내가 더 성과를 내봤자 내게 돌아오는 건 없겠다고 생각하고 오카모토는 퇴직을 결심합니다. 그래도 오카모토는 내가 지금 하는 일까진 마치고 퇴직을 하려 했죠. 그리고 친한 주변 사람들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료였던 프로그래머인 아리마 토시오가 코나미 사장과 말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내가 여기 들어와서 나갈 건데 저기 오카모토도 같이 나가기로 했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개빡친 코나미 사장은 이 둘을 징계해고 처리를 해 내쫓아버렸습니다. 오카모토는 황당했지만 어차피 나가기로 한 거 300권 정도의 내 개인 책들이라도 가져오겠다고 했는데 이것까지 거절당하고 출입 금지 상태가 됐습니다. 오카모토는 마지막까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코나미의 방식에 깊은 빡침과 화딱지를 느꼈고 난 이제부터 코나미가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할 거다 라며 다른 게임 업계에 들어가기로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코나미에서 히트작을 낸 오카모토였다 보니 그렇게 다른 회사들로부터 인기리에 구인 요청을 받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함께 코나미를 뛰쳐나왔던 아리마의 소개로 캡콤의 겐조도 만나게 됐으니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켄조의 이른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듣게 됩니다. 너 받던 월급의 2배를 줄게. 그리고 난 개발에 절대 터치하지 않겠다. 너에게 전권을 줄 테니 너가 만들고 싶은 게임 마음껏 만들어라. 대신 다작만 해다 라는 소리를 했죠. 고작 22살 청년한테 전권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에 오카모토는 캡콤으로의 이직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캡콤에 도착하고 보니 신생업체 캡콤엔 게임 개발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인물이 전무했습니다. 그가 아는 업계 인물들이라곤 코나미 인물들밖에 없었으니 그는 코나미에서 지냈던 동갑내기 개발자 후지와라 도쿠로를 꼬드겼고 그렇게 후지와라를 포함 동료들을 캡콤으로 이직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오카모토는 업계 상도덕을 지키지 않았다며 코나미의 극대노를 샀으며 지금까지도 코나미의 출입 금지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코나미에서 객검으로 넘어온 이 젊은이 둘이 앞으로 찬란하게 8, 90년대를 씹어먹는 오락실 게임들을 만들어 캡콤의 번영을 이끌게 됩니다.